일부 신용카드 청구서가 부엌 식탁 위에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펼쳐져 있었다. 1,700만 원. 결혼식 꽃, 출장 뷔페 계약금, 예식장 비용, 이 모든 것이 3년 전 비상시에 쓰라며 내가 멍청하게 지은 일을 추가해준 카드에 청구되어 있었다. 내 교사 연금과 동욱 씨의 생명보험금으로 마련한 작은 유산이 내 딸의 결혼식 비용으로 쓰인 것이다. 나는 손가락으로 항목별 청구 내역을 훑었다. 각각이 작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인첸티드 가든스 플로리스트 320만 원, 벨라 비스타 예식장 850만 원, 모리슨 케이터링 480만 원. 눈물이 차올라 숫자들이 흐릿해졌지만 나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60이 세나 되었는데도 좀 더 현명했어야 했다. 자식들의 사랑에는 늘 값비싼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야 했다.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가족들이 서서히 계획적으로 나를 그들의 삶에서 지워낸 듯한 메아리로 가득했다. 동욱 씨의 독서용 의자는 아직 창가에 놓여 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되었지만 나는 그가 죽은 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다. 부분적으로는 슬픔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그 익숙함을 유지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중요했던 그 시절과 어떻게든 이어져 있을 수 있으리라는 절박한 희망 때문이었다. 내 휴대폰이 화강감 조리대 위에서 울렸다. 동욱 씨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깜짝 선물했던 부엌 아일랜드 식탁이었다.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결혼식 준비 때문에 늦어서 그러는데 장 좀 봐줄 수 있어? 늘 사던 거. 고마워. 늘 사던 거. 마치 내가 고용된 도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1700만 원을 몰래 지원해 그녀의 꿈의 결혼식을 치르게 해줬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처럼.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뒤 청구서로 돌아와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 내 월 연금은 280만 원. 주택대출, 공과금, 기본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매달 40만 원 정도가 남았다. 이 속도로 지은이의 결혼식 비용을 갚으려면 현관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 준호의 묵직한 발소리가 뒤따랐다. 그는 이혼 후 6개월 전에 다시 들어와 재정적으로 자립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34살의 준호는 일시적인 것을 영구적인 부담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엄마, 나 오늘 밤 차 좀 쓸게. 그는 부엌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복돼서 소리쳤다. 민지랑 나랑 경기도에 있는 그 아파트 보러 가려고. 민지, 그 26살의 요가 강사는 3개월째 사귀고 있었는데 우리 집을 개인 스파처럼 여겼다. 거실에서 명상 연습을 하며 수정들과 백단향을 피워 내 알레르기를 유발했다. 내가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준호는 내가 불친절하고 고리타분하다며 비난했다. 준호야, 나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다시 불렀다. 이리 와봐. 그는 이미 짜증난 표정으로 문간에 나타났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크리스마스 때 내가 사준 값비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선물이라도 주면 우리 사이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무슨 일이야? 나 좀 바쁜데. 나는 신용카드 청구서를 가리켰다. 이거 알고 있었니? 준호의 눈은 서류를 힐끔 보더니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다. 10살 때 쿠키통에서 과자를 훔치던 그 시절부터 내가 읽을 수 있었던 습관이었다. 뭐를? 내 누나가 결혼식 비용으로 내 신용카드에 1,700만 원을 청구했어.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는 모습에 내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아, 누나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엄마, 그냥 돈이잖아.
엄마는 그 정도는 여유 있잖아. 그리고 지은이도 결혼식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냥 돈. 예상보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왔다. 준호야, 이게 내 비상금 전부야. 이건 빌린 거라고. 그는 손톱을 살피며 말했다. 누나가 나중에 갚겠지. 그리고 집도 있고 연금도 있잖아. 괜찮아. 나는 내가 키운 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면 반창고를 붙여주었고 직장을 8개월 이상 다니지 못해 끝난 2번의 실패한 사업과 결혼 생활 내내 그의 꿈을 응원해줬는데 이제는 월세 한 푼 내지 않는 이 집 부엌에서 나의 재정적 안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은이의 상견례는 언제였니? 나는 갑자기 전략을 바꾸며 물었다. 준호가 굳어버렸다. 뭐? 상견례 말이야. 나는 초대를 받지 못했어. 언제였니? 또다시 멈칫했다. 이번에는 더 길게. 아, 그거. 이미 했던 것 같은데. 작게 가족끼리만. 지은이가 워낙 조용히 하는 거 좋아하잖아. 거짓말이 우리 사이에 물리적인 것처럼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 거짓말이 내 뼈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작은 배제, 무시, 그리고 무심한 잔인함의 무게에 합류하는 것을. 생일 저녁 식사.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손주들 발표회.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 엄마는 사진 찍으면 못생기게 나와서 가족 사진에는 내가 빠졌다. 알겠다. 나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정확히 알겠어. 그럼 결혼식에는? 당연히 초대받았지, 엄마. 너무 오버하지 마. 오버. 내 친딸의 삶에 끼고 싶어 하는 것을 연극적인 과장으로 취급하다니. 열쇠는 거리에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자정까지 차 돌려다 줘. 준호는 열쇠를 쥐고 문간에서 잠시 멈춰섰다. 나는 그가 사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 목소리의 상처를 알아줄지도 모른다고. 대신 그는 아, 그리고 민지, 오늘 밤 여기 있을 거야. 조용히 할게. 라고 말했다. 다시 문이 쿵 닫히고 나는 신용카드 청구서와 함께 점점 더 커지는 깨달음을 안고 홀로 남겨졌다. 어느새 나는 내 삶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동욱 씨의 의자로 걸어가 털썩 앉았다. 바깥은 이웃들이 저녁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다. 길 건너 초의 여사가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다. 모리슨네 아이들은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평범한 가족들이 평범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키워온 관계의 파편들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었다. 그 관계가 나의 가치가 아닌 유용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지은이에게서 온 또 다른 문자. 깜빡했는데 다음 달 케이터링 계약금 좀 해결해 줄 수 있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아빠 생명보험으로 충분하잖아. 맞지? 엄마가 최고야. 200만 원 정도. 아빠 생명보험으로 충분하다니. 동욱 씨의 생명보험은 이미 그의 의료비, 준호의 마지막 사업 기회, 그리고 이제 지은이의 꿈의 결혼식으로 인해 탕진되었다. 내가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연적인 의료비와 간병을 위한 나의 안전망이었던 생명보험. 나는 글자가 흐릿해질 때까지 문자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34년 동안의 어머니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답장 없이 문자를 삭제했다. 하지만 내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동욱 씨가 앉기 좋아했던 창문을 통해 저녁의 마지막 햇살이 스며드는 그의 의자에 앉아 있으니 말이다.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묵인이었고 안 돼라는 말을 듣는 법을
잊은 사람들에게 응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거실의 어둠이 짙어지자 나는 결혼과 어머니로서의 삶을 통해 나를 오랫동안 정의했던 유물들에 둘러싸인 채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 자식들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그 가치가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배울 때였다. 신용카드 청구서는 내 손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스락거렸다. 내일 나는 몇 군데의 전화를 걸 것이다. 오늘 밤에는 동욱 씨의 유령과 함께 앉아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닌 내가 누구인지 때문에 사랑받았던 느낌을 기억할 것이다. 집은 익숙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요해졌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침묵이 버려짐이 아닌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아침 햇살은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다. 더 날카롭고 더 목적이 있는 듯했다. 몇 달 만에 가장 잘 잡고 마치 내면의 기계 장치가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느껴졌다. 오전 7시 나는 이제 나의 응징이라 부르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옷을 입고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 전화는 신용카드 회사였다. 승인되지 않은 청구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나는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이 몇 달 동안 제 허락 없이 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상대편 여성은 프로페셔널하고 심지어 동정적이기까지 했다. 네, 카드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특정 거래 내역, 날짜, 금액 1,700만 원의 승인되지 않은 결혼식 비용을 제공했다. 고객님, 이 청구건이 사기로 밝혀질 경우 카드 소지자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전화는 은행이었다. 제 계좌에서 한 사람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나는 말했다. 제 아들 준호가 2년 동안 승인된 사용자였지만 즉시 그 접근을 취소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은 효율적이었고 필요한 질문만 했다. 10분도 안 되어 준호의 내 입출금 및 저축 계좌 접근이 종료되었다. 그가 자신의 임시 비용을 위해 사용하던 직불카드는 전고까지 거절될 것이다. 세 번째 전화는 내 변호사 정수미 씨였다. 우리 동네 모리슨네 아이들과는 관계가 없지만 동욱 씨의 유산을 처리해준 50대 중반의 노련한 변호사였다. 선우 씨. 정수미 씨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제 선택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에 약속을 잡았다. 오전 9시. 나는 32년간 3학년을 가르쳤던 경기도 초등학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앉아 있었다. 주차장은 등교하는 아이들과 부모들로 붐볐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봐왔던 것과 똑같은 일상적인 풍경을 지켜보았다. 도시락과 가방을 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서둘러 건물로 들여보내고 있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이. 나는 받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바로 다시 울렸고 또다시 울렸다. 네 번째 전화에 나는 받았다. 엄마, 정말 다행이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겼나 봐. 꽃집에서 센터피스 대금이 거절되었다고 전화가 왔어. 내가 다시 전화해 봤는데 카드가 정지되어 있대. 카드는 정지되었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왜? 왜 그랬어, 엄마? 결혼식이 6주밖에 안 남았는데. 업체들한테 돈을 내야 한단 말이야. 예식장 마지막 결제는 금요일까지라고.
그 일정은 나도 알고 있어, 지은아.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의 목소리는 10대 시절 완성했던 애원하는 톤으로 변했다. 엄마, 제발. 카드에 무슨 문제가 있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그냥 전화해서 괜찮다고만 말해줘. 이거 다 정당한 청구야. 정당하다고? 나는 물었다. 나는 결혼식 비용으로 1,700만 원을 승인한 기억이 없는데 엄마가 비상시에 쓰라고 했잖아. 결혼식 계약금은 비상 상황이었어. 그걸 내지 않으면 예식장, 업체들 다 잃는다고. 내 결혼식은 나의 재정적 비상 상황이 아니야, 지은아.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가 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나를 항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올바른 단어 조합을 계산하려는 소리를. 엄마, 너무 비이성적이야. 이건 내 결혼식이잖아. 엄마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는 거야? 지난 34년간 나를 조종했던 질문.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는 거야?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지 않는 거야? 우리를 도울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는 네가 어른답게 네 결혼식 비용을 네 스스로 내길 바란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돼. 그렇다면 형편에 맞는 결혼식을 계획했어야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는 즉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오전 11시. 나는 철물점에서 앞문과 뒷문새 잠금 장치를 사고 있었다. 그곳에서 수년 동안 봐왔던 나이, 지긋한 점원이 내가 채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자물쇠에 바꾸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가 말을 걸었다.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와요.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운전해 갔다. 집 앞 진입로에 준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민지의 요가 매트가 펼쳐져 있었다. 백단향 냄새가 짙게 퍼져 눈물이 났다. 그들은 부엌에 있었다. 민지는 내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스무디를 만들고 있었고 준호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엄마, 드디어 왔네.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내 체크카드에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지은이가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잖아. 결혼식 결제 때문에 난리 났어. 카드가 거절된 건 내가 네 계좌 접근을 막았기 때문이야. 나는 카운터에 지갑을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지은이의 상황은 알고 있어. 민지는 고개를 들어 올렸고 완벽하게 하이라이트된 그녀의 머리카락이 빛을 받았다. 세상에, 선우 씨 깜짝 놀랐잖아요. 준호는 엄마가 이상한 재정 결정을 하는 거 보고 뇌졸중이라도 온 줄 알았대요. 이상한 재정 결정. 내 집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 이 26살 여성이 내 재정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내다니. 민지 씨,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짐 챙겨서 나가주세요. 그녀가 웃었다. 네? 왜요? 여기는 내 집이고 민지 씨는 여기 살지 않으니까. 준호는 마침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오늘 왜 이래? 미쳤어? 나는 내 집을 소유하고 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 나는 커피 머신으로 걸어가 침착하고 신중한 동작으로 커피를 준비했다. 민지 씨, 짐 챙길 시간 10분 줄게. 준호야. 민지는 그가 개입해 주기를 기대하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준호는 10대 시절 내가 기억하는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턱을 굳힌 채 일어섰다. 엄마, 그만해. 창피해. 민지는 내 여자친구고 여기 있어도 돼. 더 이상은 안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신용카드 문제 때문에 지은이도 갚을 거야. 항상 그래왔잖아. 나는 아들을 완전히 돌아섰다. 지은이가 언제 나한테 갚았니, 준호야? 대학 다닐 때 내가 대신 내준 차 보험료, 첫 아파트 보증금
일시적인 거라던 대학원 학자금 대출은? 그건 달라. 그건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 아니, 나는 말했다. 그건 내가 했던 일이야. 과거형이지. 민지는 스무디를 잊은 채 매우 조용히 있었다. 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는 동의했다. 가야지. 준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민지가 가면 나도 갈 거야. 최후 통첩이 우리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지난 34년간 그 말은 나를 공포에 떨게 했을 것이다. 자식들이 그들의 존재, 그들의 사랑, 그들의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위협은 그들의 궁극적인 무기였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내 선택이야. 나는 말했다. 하지만 네가 가면 편리할 때마다 돌아올 수는 없어. 진심이 아니잖아.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내 표정에서 그것을 알아봤는지 준호의 자신감 있던 태도가 흔들렸다. 엄마, 왜 그래?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돈 문제 때문에 화난 건 알아. 하지만 신용카드 청구 때문에 가족을 버리다니. 나는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야. 준호야. 나를 돈 뽑아 쓰는 기계로 취급하는 어른들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뿐이야. 민지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요가 매트와 수정을 챙겼다. 차에서 기다릴게. 그녀는 거의 부엌을 도망치다시피 하며 준호에게 속삭였다. 아들과 나는 부엌 아일랜드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셀 수 없이 많은 식사를 차려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그의 꿈과 실망을 들어주던, 이혼 후 그를 위로하고 작은 성공들을 축하해주던 바로 그 식탁이었다. 엄마답지 않아.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엄마는 잔인하지 않잖아. 사람들을 내치지 않잖아. 엄마가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었잖아. 맞아, 그랬지.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가족을 하나로 유지하는 데는 한 사람 이상의 노력이 필요해. 내가 다시 켠 휴대폰의 지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나는 화면을 보고 일부러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지은이 지금 울고 있을 거야. 준호가 말했다. 결혼식이 망했대. 결혼식이 망한 게 아니야. 그냥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뿐이야. 무슨 돈으로? 엄마, 지은이 교사잖아. 버는 거 얼마 안 돼. 나도 32년 동안 교사였어, 준호야. 내 결혼식 비용은 내가 냈어. 그때는 달랐지. 물가가 쌌잖아. 물가가 싼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형편에 맞게 계획했기 때문이야. 준호는 한참 동안 조용히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마치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보는 것처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는 마침내 물었다. 좋은 질문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사과. 내 사랑을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변하겠다는 약속. 나는 너희가 어른이 되길 원해. 나는 말했다. 너희 자신의 삶과 결정에 책임지길 원해. 나를 착취해야 할 자원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추길 원해.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재정적 지원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될 거라고. 준호는 의자 등바디에 걸려있던 재킷을 움켜쥐었다. 좋아. 엄마가 강하게 나오겠다면 우리도 강하게 나갈게. 나중에 외로워서 엄마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들을 소외시켰다는 걸 깨달으면 기어들어오지 마. 엄마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들. 그 무심한 잔인함에 나는 잠시 숨이 막혔다. 잘 가, 준호야. 나는 말했다. 그는 문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닫고 나갔다. 나는 갑자기 고요해진 부엌에서 커피를 마저 마신 뒤 차에서 새 자물쇠를 가져왔다. 할 일이 있었다. 새 자물쇠는 오후 3시까지 설치되었다. 나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2번 확인했다.
그들이 내는 딸깍거리는 소리는 단단하고 단호하게 내 삶의 한 장이 닫히고 다른 장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열쇠 하나를 챙기고 다른 하나는 동욱 씨의 결혼 반지 옆 보석함에 넣었다. 정수미 씨와의 약속은 4시였다. 그녀의 사무실은 여전히 가죽과 오래된 책 냄새가 났다. 동욱 씨의 마지막 달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도와줄 때 기억했던 그 편안한 향기였다. 정수미 씨는 그대로였다. 깔끔하게 묶은 은색 머리, 코에 걸친 돋보기 안경,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눈. 선우 씨. 정수미 씨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제 선택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에 약속을 잡았다. 선우 씨, 당신이 설명하는 것은 노인 재정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청구만으로도 형사 고발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그냥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선택지를 논의하죠. 동욱 씨가 죽은 직후 작성했던 내 현재 유언장은 모든 것을 준호와 지은이에게 똑같이 남긴다고 되어 있었다. 집, 내 은퇴 계좌, 동욱 씨의 생명보험금까지 모두 준호가 집행인으로 지정되어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요. 나는 정수미 씨에게 말했다. 집과 재산의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그동안 저에게서 가져간 것을 갚은 후에 남은 은퇴 계좌를 나누면 돼요. 정수미 씨는 메모했다. 어떤 자선단체인가요? 제가 예전에 봉사했던 문해력 재단, 동물보호소요. 그리고 가족의 지원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곳도요. 아이러니는 내게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집행인도 바꾸고 싶으시고요? 네. 변호사님께서 괜찮으시다면요. 정수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은행은 대부분의 청구금을 회수할 거예요. 하지만 선우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로 인해 생길 후폭풍에 대해 준비가 되셨나요? 자녀들이 이것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응답하듯 내 휴대폰이 울렸다. 다시 지은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루 종일 전화가 오고 있어요. 나는 말했다. 준호는 이미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집을 나갔고요. 제가 외로워지면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그 질문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내가 그럴까? 다시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예전으로 돌아가 모든 것에 네라고 말하는 엄마. 그들의 문제를 흡수하고 길을 닦아주는 엄마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울 것이다. 아니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수미 씨는 작지만 인정하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도 나누어야겠네요. 혹시 접근 금지 명령을 고려해 보셨나요? 자녀들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일단 그들이 새로운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켜보죠. 내가 정수미 씨의 사무실을 나올 무렵은 거의 저녁 6시였다. 수정된 유언장은 주말까지 준비될 것이다. 신용카드 조사는 진행 중이었다. 자물쇠는 바뀌었다. 나는 내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이는 두려우면서도 짜릿했다. 나는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나만을 위한 것들을 샀다. 작은 닭가슴살, 신선한 채소,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와인 한 병. 계산대에서 나는 깨달았다.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중요했던 만큼 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존재가 된 내 삶의 첫날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집은 다르게 느껴졌다. 물론 더 조용했지만 왠지 더 깨끗해진 것 같았다. 민지의 수정들은 사라졌다. 준호가 어질러 놓았던 잡지, 더러운 접시, 충전 케이블이 모두 치워져 있었다. 더 이상 백단향과 당연한 권리의식 냄새가 나지 않았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뒷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통해 보니 두 집 건너 사는 이웃이 보였다. 나이가 비슷한 여자였는데 가끔 손을 흔들긴 했지만 진정으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캐서롤 접시를 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엘리자베스 최예요. 파란 집 정원에서 살아요. 혹시 방해가 될까 싶지만 아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젊은 남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엘비 왔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쑥스러운 듯 보였다. 괜찮으신지 확인하러 왔어요. 엘리자베스 초의 여사. 나는 수년간 그녀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의 장미와 채소밭에 감탄했지만 날씨에 대한 상투적인 인사말외에마를 나눈 적은 없었다. 괜찮아요. 나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다 말을 멈췄다. 사실 완전히 괜찮지는 않아요. 힘든 하루였지만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헤쳐나가는 동안 제가 함께 해드릴까요? 그녀는 카에서롤 접시를 살짝 들어올리며 물었다. 라자냐를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혼자 먹는 건지 루하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있었다. 아마도 동질감일 것이다. 잠시 혼자였던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건네는 이 해의 말. 마침 와인 한 병을 막 따려던 암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제가 잔을 가져올게요. 엘리자베스는 이미 결정된 일인 어처럼 말했다. 40분 뒤 우리는 내부 억식탁에 한 작은 여의 후 륭한 라자냐와 내가 아껴두었대 온포도 와인을 나누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도 과부였다. 그녀의 남편 운동욱 씨와 같은 암으로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녀에게는 2명의 성인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미국 전역에 살며 각자의 삶에 성공하고 바빴다. 매주 일요일에 전화해요. 내가 그들에 대해 묻자 그녀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전화들이죠. 엄마,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약은 잊지 않고 먹었어? 그들은 좋은 의도지만 가끔 체크리스트의 항목 하나를 이유는 것처럼 느껴져요. 늙은 엄마 방문 완료. 그래도 전화라도 하잖아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즉시급이 교과불충하다고 느꼈다. 당신 아이들은 전화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나는 거의 모르는 이 여성 완에 부엌에 앉아 그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 아자신을 발견했다. 돈, 배제, 무심한 무시, 초대받지 못했던 상결례, 그리고 마침내 내 눈을 뜨게 한 신이 온카드 청구 내역까지. 엘리자베스는 비난 없이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옹정의 소리를 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지금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런 경계를 쓰고 나니 말이에요. 두려워요. 나는 인정했다. 그리고 안도되고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져요. 죄책감은 사라질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확신에 차 말했다. 안도감은 더 강해질 거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녀 가미소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 여의 눈과 애 있는 웃음주름과 턱에 있는 휴 애인터를 보게 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우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들이 애웠다. 저도 제 여동생과 비슷한 일을 겪었으니까요. 돈 문제는 아니었지만 감정적인 조작이었어요. 수년 동안 제가 항상 양보하고 맞춰주고 가족 의화목을 위해 제 평화를 의생했죠. 결국
저는 멈췄어요. 연락을 완전히 끊었죠. 후회하세요? 그렇게 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을 후회해요. 내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지은이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줘. 나 무서워. 결혼식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를 화나게 한 건 미안하지만 비상 CS라고 준 카드 썼다고 배 올주지 마. 나는 엘리자베스에게 그 문자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사력 깊은 표정으로 읽었다.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엄마를 화나게 한 게 미안한 것이지 허락 없이 1,700만 원을 가재 오강어 심의안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세요. 그리고 그녀는 또 둑지를 처벌라이 오둔값 시키고 있어요. 나는 그 교묘한 말 장난을 알아차 이지 못했지만 엘리자베스의 말이 옳았다. 사과하는 순간조차도 지은이는 황을 조작하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물었다. 선우 씨 마음이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다시 문자를 보았다. 익숙한 모 성계의 죄책감이 밀려왔다. 지은이가 무서워하고 있었다. 지은이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지은이는 미안하다고 했다. 적어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밑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명확한 패턴인지 위기, 내 감정에 대한 호소, 미묘한 책임정화, 그리고 내 사랑 이 판단을 이겨낼게 옷이라는 기대. 나는 답장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다. 잘했어요. 엘리자베스는 간단하게 말했다. 우리는 밤 10시까지 책, 정원 가꾸기, 그리고 과부의 특별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를 돈 뽑아 쓰는 기계로 여긴 은자식들, 그리고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라, M들을 사랑하는 것의 어려움에다 애해.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평화를 온택하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세오도. 엘리자베스가 마침내 떠나면서다 음날라자냐 접시를 돌려주겠디 아고 약속했을 때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 능함정을 느꼈다.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아닌 내가 누구인지에 기반한 후 정의 시작이에 왔다. 우리가 마셨던 와인잔을 씻고 있는 은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덜 자신감 있었고 더 불안정했다. 있잖아, 오늘 우리 대화가 잘못 시작된 것 같아. 민지랑 나랑 민진에서 자는데 그냥 전화해서 뭐랄까 얘기하고 싶었어. 듣고 있어. 체크카드 문제 가오리를 정말 힘디 을게 했어. 차에서 찾은 동전으로 저녁값에 울래야 했다고. 그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게 애쓰다고 할 것을 기대하며 잠시 멈췄지. 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계속하였다. 지은이도 정말 힘들어해. 하루 종일 울고 있어. 결혼식 업체에서 전화와 왔는데 금요일까지 마지막 결제를 못 받 음영 계약을 취소하겠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군. 아. 다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엄마가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잖아. 어쩌면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지. 침묵이 우리 사이에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준호가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냥 서로 말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어, 준호야. 하지만 이제 대화가 달라질 거야. 어떻게 달라져? 나는 너희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이용당하는 것을 사랑봐 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채 옥하지도 않을 거야. 세상에, 엄마, 우리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에 옳은 말 하네. 그 질문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대. 아. 나는 그 가슴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면 어옛날 의역학 관계를 복원하 려에 쓰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그가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조용해 진부엌에 앉아 나를 놀라게 했던 저녁의 흔적들을 둘러보았다. 두 개의 와인잔, 엘리자베스의 수제라자냐 향기,
그리고 내가 항상 받아들여왔대 온 경계 너머의 삶이 있다는 느낌.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이다. 지은이는 호소를 강화할 것이다. 준호는 다른 전술을 시도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 지인, 나를 예전의 역할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누구에게든 연락할 것이. 아, 하지만 오늘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있어 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수요일 아침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진 뇌주차된 지 은희의 차와 현관에 앉아 있는 내 딸을 보았다.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다. 마스카라 자국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었다. 창문을 통해 보니 몇 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았다. 나는 커피와 토스트를 만들고 천천히 옷을 입고 오전 8시 30분에 문을 열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새벽 5시부터 여기 있었어. 우리 이야기 해야 해. 좋은 아침, 지은아. 꼬리말이 아니네. 그녀는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세웠다. 잠도 못 잤어. 밥도 못 먹겠고. 결혼식이 망했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그냥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야. 예식장이 계약을 취소했어. 어제 후에 전화 왔는데 마지막 결제가 안 되니까. 그녀는 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2년이나 준비했는데 엄마, 2년이나. 이제 다 망했어. 나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아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봉의 옷 같았다. 30일 살을 지은이는 무언가를 논할 때 상처 입은 아이처럼 보이는 재주가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 대현, 내가 아는 한 괜찮은 남자였네 운데. 아마 그녀가 얼마나 감정 조작에는 익숙한지 전혀 모를 것이다. 대현이는 뭐라고 해? 내가 물었다. 대현이는 몰라.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돈 문제에 대해 말 안 했어. 다집을 된 줄 알아. 엄마,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내가 이걸 해결하게 도와줘. 이번 한 번만. 지난 10년간 모든 재정 적욕 우에 앞서 나왔던 문구였다. 지은아, 앉아. 나는 동국 씨가 몇 년 전에 만대 운형완 의제 앉으며 말했다. 우리 대화를 할 건데 네가 예상하는 대화는 아닐 거야. 그녀는 새처럼 의자 끝에 걸테 오한자도 망갈 준비를 했다. 돈 갚는 문제라면 내가 갚을게. 약속해. 대현이랑 신혼여행 다녀온다. 음에. 내상견례엔 알을 포함시키지 않 일용열정 게 언제였니? 그 질문에 그녀는 분명히 당황했다. 뭐? 내상견례 말이야. 너랑 대현이가 너희 아빠의 죽음이 내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라 오결정한 게 언제였니? 지은이의 비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가까운 가족끼리만. 대현이 부모님, 누나. 나는 내 가까운 가족이야. 지은아. 나는 내 엄마야. 그건 나도 알지. 그런데 내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쓰는 게 괜찮다고 결정한 건 언제였니? 엄마가 비 상시했으라고 했잖아. 결혼식은 비상상황이 아니야. 결혼식은 선택이야. 그리고 설령 비상이라 해도 1,700만 원이면 충분히 돼. 와를 요구하는 금액이야. 지은이의 평 정심이 깨지고 있어 애쓰다. 알았어.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미안해. 하지만 이미 엎질러졌고 엄마가 도와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안 돼. 그 단어는 물리적인 장벽철에 오므리 사이에 매달렸다. 지은이는 내가 외계어를 한 것처럼 엄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야? 안 된다니? 내 말은 나는 더 이상 너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 선택에 돈을 대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집에 붙어있는 돈법 능이 개 취급을 받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내 엄마잖아. 그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엄마야. 그리고 31년 동안 나는 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나는 너희 모든 위기와
잘못 땡겨 애정들을 위해 희생하고 지원하고 묵인해줬어. 그대가로 너는 나를 사람이라기보다 자원처럼 여기는 법을 배웠지. 지은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전의 영희와는 은달랐다. 화가 나고 좌절한 눈물이었다. 그럼 뭐? 그냥 나를 버릴 거야? 엄마가 갱년기라도 온 것처럼 울면서 내 결혼식을 망치게나 애버려 둘 거야? 나는 62세야, 지은아. 내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것은 말년이 깨달음이야. 내 휴대폰에 엘리자베스에게서 문자가 왔다. 힘이 필요하면 나중에 커피 한잔 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위로를 건네 능의 단순한 친절함이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제 가줬으면 해.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네가 어른스러운 대화를 할 준비 가되면 언제든지 다시 와. 어른스러운 대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른스럽게 말하라고? 좋아. 그럼 이게 어른스러운 거야. 엄마는 딸이 행복한 고를 못 보 늦늙고 옹졸한 과부라고. 결국 혼자 죽게 될 거고 그건 내 엄마 잘못이야. 그 잔인 함에 숨이 멎을 뻔했다. 동욱 씨가 죽은 지 4년이나 되었은데 그녀는 내 슬픔과 버림받을 까두려워하는 마음을 조종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잘 가, 지은아. 나는 일어서서 현관문으로 걸어 오갔다. 엄마, 잠깐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진짜였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무섭고 화나서. 나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지은이는 몇 분 동안 문을 두드리 묘사과와 협박을 번갈아 하더니 마침내 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창문으로 그녀 갇혀 앉았더니 10분 동안 준호 나대현 또는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 전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고 무렵 구원군이 도착했다. 먼저 온 사람은 준호의 전처 진숙이었다. 이혼 후에도 나는 그녀를 항상 좋아했다. 그녀는 현관 초인종을 누르 오불편한 표정으로 손을 모은 차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우 씨. 문을 열자 그녀가 말했다. 준호가 저한테 엄마 좀 만나보라고 하였어요. 잘 지냈어, 진숙? 애들은 괜찮고? 네, 잘 지내요. 쑥쑥 크고 있고요.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솔직히 문제에 끼고 싶지는 않았는데 준호가 무슨 가족 비상사태라고 했어요. 비상사태는 없어. 나는 말했다. 결과가 있을 뿐이야. 나는 그녀를 들여보내 커피를 주면서 재정적 착취, 배제, 그리고 내 사랑과 관대함을 이용했던 패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진숙은 점점 더 불편해하는 표정으로 들었다. 전혀 몰랐어요. 그녀 가마침내 말했다. 준호는 항상 엄마가 기꺼이 도와 우는 것처럼 말했어요. 과거에는 그랬지. 준호는 정말 힘들어해요, 선우 씨. 이혼 비용도 많이 들었고 직장 문제도. 그녀는 말을 흐렸다. 그녀 간의 말을 증명하고 있디 않은 것을 까애다른 것이다. 진숙, 너는 교사 월급으로 내 와두 아이를 스스로 부양했잖아. 준호가 힘들어하는 건 자기 형부, 연애에 맞춰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자신의 개입을 후회하는 듯 곧 떠났다. 오후 2시, 대현이 도착했다. 지은이의 약혼자였던 그는 조연하고 사력 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항상 나를 종영심으로 대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 보였다. 선우 어머니, 그가 말했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지은이에게 결혼식 상황에 대해 들었고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이것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무엇을 사과하겠다는 거야, 대현? 지은이가 허락 없이 어머니 신용카드에 그렇게 많이 청구했다는 게 올몰랐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께서 결혼식비 옹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고 저는 그냥 어머니 가오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만약 제가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그러도록 두지 않았을 거예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희망의 울꽃을 느꼈다. 여기 책임을 지고 진심으론 위우치는 사람이 있었다. 들어와. 나는 말했다. 이야기 좀 하자. 대현은 지은이가 모든 결혼식 애정을 관리하며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그에게 알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더 많이 기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과연찮다고 고집했었다. 그는 신용카드 청구, 내게 죄 대한 무단 접근, 그리고 재정적 의존의 패턴에 대해 해전 혐올랐다고 했다. 저는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걱정스러 운 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가끔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처럼요.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가 비용을 스스로 내거나 좀 더 작은 결혼식을 하자고 제안하면 그녀는 제 값이 이성적이라고 해요. 그는 잠시 멈췄다. 어머니 가상 결례에 초대받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것까지 눈치챘어?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그 주말에 어머니께서 바쁘셔서 소신다고 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이 어딘가 이상하했어요. 나는 그에게도 진실을 말해 주었다. 준호를 통해 내가 배제되었다네 온 것을 알게 된 일, 가족 모임에서 계속져야 되는 패턴, 그리고 내 친딸의 삶에서 내 가방 애꾼처럼 느껴졌던 것에 대해 대현의 얼굴은 점점 더 괴로워 오보였다. 선우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어머니가 반드시 애하도록 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정했다. 지은이가 우리 저축으로 라스베이거스를 오도망쳐 결혼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 결혼하는 것이 맞는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동화 가족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할 수 없다면. 그는 무기력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대현이 떠난 뒤 나는 그의 체크를 손에 든 채 혼자 아티오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돈이 상위 것을 의미했다. 아, 인정, 존경, 책임감. 내 자식들이 내게 주지 못한 모든 것이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엘리자베스였다. 대현 씨랑은 잘 됐어요? 그녀 가물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우연히 울타리 근처와 분해물을 애 주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나는 웃었다. 잘 됐어요. 좋은 남자야. 그리고 지은이는 이 제한 전망 없는 엔삶이었던 모습인 집에 오게 될 거이. 아. 그날 저녁 나는 현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안대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지은이가 조수석에서 내렸고 그녀 또래의 한 여성이 뒤따랐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 임민아일 것이다. 지은이는 달라 보였다. 머리는 지저분 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이전 방문 때의 깔끔함 대신 알것 그대로의 더 절박한 모습이었다. 엄마, 그녀는 현 관계단 아래에 멈치압류 어서서 말했다. 우리 이야기 해야 해. 안녕하세요, 지은아. 안녕하세요. 나는 그녀의 친구에게 인사했다. 얘는 미나야. 지은이가 초조하게 말했다. 엄마가 화난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심했어. 대현이는 떠났고 결혼식은 취소됐어. 나는 기본적으로 노숙자 신세야. 미나네 스튜디오 아파트 소파에서 지내고 있잖아. 엄마, 나 집에 가야 해. 바로 이거였다. 그녀의 연속된 잘못된 결정과 무너진 관계들의 필연적인 결론이었다.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자신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착취했던 엄맥에 돌아오는 것. 안 돼. 나는 말했다. 안 된다니 무슨 말이야?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네가 산 결례에 나를 초대할 만큼 모가족이 아니라고 열정했을 때의 미분명해진 일이지. 지은이의 친구가 불편한 듯 몸으로 움직였다. 나 차에서 기다릴게.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나는 동의했다.
미나는 재빨리 물러났고 지은이와 나 만동국 씨 가수 10년 전 내설치했던 현관등 아래나 목여졌다. 엄마, 제발. 내가 실수했다는 건 알아. 실수? 나는 말을 잘랐다. 지은아, 너는 나한테서 훔쳤어. 내 약혼자에게 거짓말했어. 내게서 돈을 얻어내면서 가족화 앵사에서 나를 배제했지. 내가 마침 내 경계를 정했세. 울 때 나를 늙고 옹졸한 여자라고 불렀잖아.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어. 솔직했던 거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내 대해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줬지. 지은이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이전의 영희와는 은달랐다. 좀 더 진심인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단순히 그 조작의 면에 옥이 되었을 수도 있다. 갈 곳이 없어. 그녀는 속삭였다. 너는 31살이야, 지은아. 대학원도 졸업했고 교사일도 하고 있잖아. 방법을 찾아봐. 정말 나를 노숙자로 만들 거야? 노숙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선택지가 있어. 다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지. 지은이는 손등으로 코를 닦았다.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사과, 그래, 미안해. 내가 엄마 카드 쓴 거 미안해. 상견례에 초대 안 한 거 미안해. 엄마가 혼자 죽게 될 거라고 말한 거 미안해. 사과는 거래처럼 느껴졌듯. 아, 사과가 통화이고 뉘우침이 특권을 되찾는 대가인 것처럼. 무엇을 미안해 하는 거야, 지은아? 방금 말했잖아. 아니, 네가 한 행동을 말했지. 나는 내가 무엇을 미안해 하는지문 응어야. 그녀는 내가 하는 말의 차이를 애하지 못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뭐런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 딸과 대화하고 싶을 뿐인데 이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진실은 먼지처럼 우리 사이에 내리 어앉았다. 지은이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어 다가닫았다. 수년간 의당 연항 원리의식과 아조작 아래 묻혀있던 그녀의 일부, 간의 평가의 정확성을 인저 응하는 듯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이즈리 관계는 없는 거야? 우리는 관계를 가질 수 있어. 나는 말했다. 하지만 달라질 거야. 재정적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의 엘기반으로 할 거야. 나를 자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야 할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그렇게 못하며 그럼 내 가임이 스스로 답을 찾으에 오지. 지은이는 한참 동안 그곳에서 있었다. 어떤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 된 응애념들을 이해하려고 애쓴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나의 차로 돌아갔다. 나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며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평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전화했다. 지은이한테 어젯밤 일 들었어. 그가 말했다. 엄마, 이건 미쳤어. 지은이는 엄마 딸이잖아. 그녀는 어른이고 어른의 선택을 했어. 나는 그녀가 어른의 결과를 엉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엄마가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 아니, 준호야. 나는 더 이상 그 가족 때문에 내가 괴되는 거 슬거부하는 거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럼 이게 끝이야? 엄마는 우리한테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끝을 낸 거야. 그건 다른 거지. 만약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뭐랄까 엄마한테 갚고 더 잘 대하면 내 자식들 중 누군가가 자신들이 행동이변해야 한다는 것을 제 외움으로 인정한 순간이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겠지. 나는 말했다. 하지만 변화는 진짜여야 해, 준호야. 내 자원에 대한 접근을 되찾기 위해 해꾸면 앤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내게 증명할 필요 없어. 너희 자신이 그런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면서제 운명하는 거야.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동욱 씨 의자에 앉아 내 가주도구 언을 되찾은 지 난 몇 주 동안 쓱으로 만들어낸 삶을 내다보았다. 정원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엘리자베스와 이 우정은 소중하고짓 옥적인 것으로 깊어졌다. 나는 다시 문 해력센터에서 봉사하기 시작했고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사하는 사람들을 돕는 이쁨을 되찾았다. 대현의 체크는 내 책 상위에 놓여 있었다. 내 자식들이 결코 접근할 수 없 능의 죄임이 입금되었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것이 징하는 것이었다. 내가 단지 존의 대상이 아니라 종여 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 내 휴대폰 엘리자베스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오후에 경기도 초등학교에서의 로우신 과부랑 커피 데이트 해요. 선우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기대하고 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위기나 요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애화들, 의무가 아닌 선택액이 반한 관계드 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교했디 엄만큼 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존재가 되는 미래. 바깥에서는 최 여사 의장미가 피어나고 있었고 내 장미도 마침내 뒤따라 피고 있었다. 나는 정원에서 할 일이 있었고 만날 친구들이 있었고 읽을 책들이 있었고 나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삶이 있었다. 포위 공격은 끝났다. 나는 자식들을 굴복시킴으로써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의를 위해 나 자신을 오이상 굴복시키지 않음으로써 승리했다. 결국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가장 단순 한 승리였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가 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맞게 살아갈 용기를 갖는 것. 오후의 햇살이 동욱 씨가 가장 좋아한 언창문을 통해 쏟아졌고 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그 빛은 그 티 아닌 시작처럼 느껴졌다.